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 교육학 핵심 이론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핵심 테마 5번째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 파트입니다. 자, 즉 지도 방법론은 무슨 얘기냐? 바로 체육 수업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교사가 체육 수업 때 사용하는 지도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총 8개를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총 8개의 수업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육 모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교육, 즉 체육 수업 모형이란 바로 각 모형은 이제 이론적 기초가 있어요. 거기서 플러스 각 모형이 가지고 있는 교수, 그 다음 학습의 학습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체육을 가르칠 때 적용하는 실제 요구 상황으로 구분이 된다. 이게 뭐냐? 바로 예, 체육 수업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교육 모형은 자, 교사가 사용하는 수업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체육 수업 모형은 체육 수업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수업 설계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육 교사는 수업의 학습 성과, 즉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다음과 같이 다음에 나오는 8가지의 체육 수업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이 모형은 자, 먼저 이게 개요가 있어요. 즉 개요라는 게 뭐냐? 각 모형이 추구하는 학습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포츠 교육학의 3가지 가치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포츠 교육학을 학습하신다면 이 3가지 가치는 꼭 이 각각의 가치가 뭘 추구하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모형은 이렇게 3가지 영역 중에 우선시하는 어떠한 이 가치가 우선시 되는지 학습 영역에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형은. 그리고 이 교수 학습의 주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도성이라는 건 뭐냐? 바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주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큼 상호작용이 일어나냐, 그걸 주도성이라 하고, 그 다음 각 수업 모형의 이제 규수라고 해서 학습 주도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바로 이 내용 선정, 수업 운영, 그다음 과제 제시, 참여 형태, 그다음 교수적 상호작용, 그다음 학습 진도, 과제 전개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 모형을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 이 모형을 보시면 직접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죠? 주도성이 있고, 그다음 여기는 간접. 그래서 직접은 이제 교사 위주의 수업 운영을 얘기하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간접은 학생 위주. 그다음 여기 가운데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무엇이냐? 교사가 학생한테 피드백을 전달해. 어떤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해요. 예, 그런 게 서로 이제 교사와 학생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모형은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 그 가운데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모형이. 자,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모형을, 교수 모형을 설명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교육 모형은 개요가 있고, 그 개요는 모형의 이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다음 교수 학습의 주도성으로 이제 교육 모형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교육 모형은, 자, 모형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모형은 바로 뭐냐? 직접 교수 모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옆에 보시면 8가지 교수 모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직접 교수 모형. 자, 이 파트는 정말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심도 있게 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 분명히 각각의 모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확실하게 또 암기까지 해주시면은 문제를 푸실 때 정말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직접 교수 모형의 주제, 각각의 모형은 다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교사가 수업의 리더다. 이 주제를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즉 교사가 수업의 리더다 라고 하는 건 뭐냐, 학생이 교사와 관계하에, 학생이 교사의 관리하에 많은 연습을 하고, 교사는 학생이 연습하는 것을 관찰하고 높은 비율의 긍정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은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파생된 교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뭐냐,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학습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 과정. 그래서 내가 만약에 행동이 어떤 긍정적이다,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 강화가 나타나는 거고, 학습 결과가 부정적이다, 그럼 어떠한 거기에 대한 처벌적 어, 결과가 나타나는, 즉 어떤 이 행동이 감소하게 되는, 부정일 경우 행동이 감소하고 긍정일 경우 강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다. 누가? 스키너가 얘기한. 그래서 교사는 수업의 내용, 관리, 그 다음 학생 참여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의 주도자다. 그러면 제가 앞서 위에서 말한 거의 교사가 이 직접적으로 관리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겠죠. 이 뒷부분에 또 표가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직접 교수 모형은 학생들에게 높은 비율의 학습 참여 기회와 어떤 거? 자, 피드백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는 학생이 연습 과제와 기능 연습에 높은 비율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수업 시간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목적이다. 이 직접 교수 모형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수업의 6가지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전시 과제 복습이에요. 자, 전시라는 과제는 뭐냐? 바로 이전에 배웠던 학습을 다시 리마인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단계로 시작이 돼요, 수업이. 즉, 수업 도입으로 이전 수업 내용을 간단히 복습한 후 시작. 우리가 이전에 만약에 축구 인사이드 패스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이 수업하기 전에 이 전시과제 복습으로 여러분,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수업 기억나세요? 혹은 이전 시간에 우리 축구 인사이드 패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또 설명해주고 복습하고 이제 시작하는 걸 전시과제 복습이다.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자, 그럼 오늘 배울 새로운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교사가 새로운 내용을 학생에게 설명하거나 시범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 학생은 새로운 개념과 그 수행 방법을 어떻게, 자, 직접 교사가 얘기하는 이 구두, 즉 언어적 혹은 어떤 청각, 시각적 자료, PPT, 컴퓨터 스크린, 그런 걸 통해서 즉 언어적, 시각적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제는 학생의 연령, 발달 단계에 맞게 제공해야 된다. 즉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의 연령, 1학년, 2학년, 5학년, 6학년 혹은 발달 단계 어느 수준의 학생이 단계에 왔는지,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 축구 인사이드 대해서 패스를 배웠어요. 그럼 그 단계에서 똑같은 단계 그거를 배우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좀 더 발전된 그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수업을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과제 제시가 2단계고요. 그다음 3단계, 그다음 초기 과제 연습.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과제 제시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초기 과제가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제시는 곧바로 구조화된 연습. 그 구조화된 연습이라는 거는 각각 단계에 맞춰서 나눠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학생은 주어진 과제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습 활동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때 교사는 학습 관찰과 교정적 피드백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단계 때, 초기 과제 연습 때.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 연습 과제는 이제 학생이 거의 어떻게 80% 성공률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학생은 다시 또 교사가 가서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을 하면서 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때 주도성이 발생되죠. 그 다음 이제 피드백 및 교정. 자, 교사의 피드백과 교정상에 대한 설명은 초기 학습 과제가 이루어질 때나 과제 연습의 과제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 앞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이 다음 과제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몇 가지 주요 운동 수행 단서를 가르치거나 몇 가지 이전 학습 과제를 되풀이할 수 있다. 자, 교정을 하면서 이전에 부족했던 이 단계가 새로 제시된 과제가 잘 안 될 경우 이전의 과제로 다시 또 학습 과제를 연습을 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다시 또 연습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 다음은 다시 또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요. 독자적 연습 시간. 그래가지고 교사는 학생이 기본적인 연습까지 능숙해 졌는데 확신이 들면 학생이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요. 예. 그 다음 마지막 본시 복습. 교사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또 확인하는 거죠. 예. 즉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얼마큼 기억하고 있는지, 즉 교사는 이 이전 학습 과제를 반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본시 복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내용은 이전의 내용을 토대로 형성될 수 있다고 전달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직접 교수 모형의 가장 학습력의 우선순위는 뭐냐? 1순위가 심동적 학습입니다. 그 다음 인지적, 그 다음 정의적 학습. 여러분 각 모형에 대한 이 학습력의 우선순위는 꼭 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습의 4가지 주요 기능을 한번 여러분 심화 포인트에 보시면 이전 수업에서 얼마나 학습이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복습은. 그리고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좀 더 기억하게 되는, 회상하게 되도록 도움이 되고,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학습 환경을 즉각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이전 수업과 현재 수업의 학습 과제를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복습의 주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교수 학습의 수업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각 이 모형마다 이렇게 표를 제공을 했어요.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표의 내용이 뭐냐? 바로 여기에 설명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위의 내용과 설명과 이 위의 설명과 이 표를 함께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 보면 직접적,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구분이 되고 가운데 이제 상호작용, 여기가 바로 뭐냐? 주도성이라고 했죠. 주도성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주도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직접 교수 모형의 학습의 우선순위는 심동적이 1순위라고 했어요. 그 왜냐면 이 직접 교수 모형은 이 움직임의 유형과 개념 학습에 자중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 체육에서는 심동적 영역에, 즉 이 심동적 학습의 학습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교수 모형이다. 뭐가 직접 교수 모형이. 그래서 이 주도성을 내용을 한번 보면 내용 선정 누가 해요? 아까 교사가 주도적으로 다 한다고 했죠. 모든 것을. 그래서 내용 선정, 학습 과제 순서, 학생의 수행 기준 결정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면 선정도 하고 운영도 합니다. 다 교사가. 어떻게 각 단원의 관리를 계획을 하고 어떻게 수업 방식 및 규정을 하고 세부적 행동 결정도 다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 선정에 있어서 학생은 교사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받게 되죠. 다 모든 것을. 누가? 학생이 교사로부터. 대신 이 내용 선정 교사가 하고 수업 운영도 교사가 하고 과제 제시도 또 교사가 해요. 그래서 과제 제시를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또 통제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참여 형태는 교사는 각 학습 과제 다양한 학생 참여 유형 결정하고요. 그 다음 교수적 상호작용, 모든 상호작용의 시작과 통제는 이제 교사가 주도적으로 다 하고, 즉 직접 교수 모형은 거의 모든 부분을 다 교사가 계획하고 관리하고 제시하고 통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초기에는 교사가 학습 진도를 결정을 해요. 하지만 이제 혼자 위에서 보시면 독자적 연습 단계 있죠. 예. 이때는 이때만큼은 학생이 직접 스스로 이제 이때는 연습 단계를 결정을 한다. 즉 교사로부터 모든 이 내용이 다 전달이 됐어요, 학생한테. 그럼 그때는 학생이 스스로 연습 단계를 결정을 해서 연습을 한다. 이때만 이제 간접적으로 학생 주도의 수업이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과제 전개. 교사는 학습 과정의 이동에 대한 시기를 결정을 한다. 즉 얼만큼
앞서 위에서 80% 이상의 학습의 성취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그 학습 과정 이동 단계를 또 누가 결정해? 교사가 결정한다. 이게 바로 뭐냐? 직접 교수 모형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자, 유능한 교사가 제공하는 과제 제시의 8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명확하게 설명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 이 설명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그 다음 또 매번 같은 내용이 아닌 새로운 내용을 또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학생들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과제를 또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 정보를 요약하고 반복하고 학생의 중간중간 계속 이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인지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 생산적인 학습 환경을 또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 과제 제시에 대한 또 평가를 따라서 다시 또 더 어떻게 또 발전된 과제가 다음번에 제시될 수 있도록 그게 평가 지침을 또 제공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유능한 교사가 제공하는 과제 제시의 8가지 특징이다. 그램 햄이 1988년대 제시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직접 교수 모형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자, 다음은 개별화 지도 모형이에요. 자, 개별화 지도의 모형은 자, 수업 진도는 누가? 학습자가 결정한다. 학습자가 결정. 자, 각각의 모형은 주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 주제 안에 사실 모든 내용이 함축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개별화 지도. 즉, 개별화? 어떻게 누가 즉,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지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별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이 수업 진도는 누가? 바로 학습자가 결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각 학생에게 수업 운영 정보, 과제 제시, 과제 구조, 수행 기준, 오류 분석이 포함된 학습 활동 및 평가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한 수업 자료를 제공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즉, 이 교사가 이 위에 말한 이 모든 것을 다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학생이 이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진도를 결정하면서 학습하게 되는 것을 바로 뭐냐? 개별화 지도 모형이다. 그래서 학생은 학습 능력, 즉 자신의 능력,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뭐 상중하, 나는 어떠한 그 학습력을 잘하는 학생, 그다음 보통인 학생, 못하는 학생에게 구분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나는 중이야. 그럼 나의 이런 이 속도에 맞춰서 뭐냐? 학습 그 진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학생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교사는 아무래도 내가 학습 이 능력이 상인 학생들은 교사가 그만큼 터치되는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주도성이 일어나는 게 적겠죠. 반면에 이게 부족한 학생들은 반면에 교사가 이 학생을 이 주도하게 되는 그 주도성이 발생되는 이 시기가 많겠죠. 아무래도 더 많은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모형이 바로 뭐냐? 개별화 지도 모형이다 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학생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개별화 지도 모형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 수업 진도, 학습 진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더 많은 교사의 이런 터치, 즉 학습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다 하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이 학습 진도 높은 학생들이 더 계속 높아지게 될 경우고, 낮은 학생은 계속 이 학습에 대한 이 학습 진도의 결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성취도가.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 모형이 뭐냐? 개별화 지도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계획된 학습 과제의 계열성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배우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놓습니다, 교사가. 그래서 이 수업 모형의 목적은 학생에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제공이 되고, 교사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학생과 많은 상호작용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 이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를 봐도 심동적 영역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 다음 이제 인지적 학습이고, 그 다음 정의적 학습. 자, 두 개 똑같죠? 직접 교수 모형하고. 심인정으로 진행이 되죠. 심인정. 이렇게 앞에 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게 아니고 심인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교수 모형과 개별화 지도는 이제 심인정이 우선순위가 된다. 자, 그럼 교수학습의 수업 주도성 한번 볼게요. 또 이렇게 표로 나눠져 있고요. 자, 내용 선정. 그 교사가 다 한다 했죠. 그래서 개연성을 따라서 학습과제, 즉 교사가 학습과제 개연성을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학생이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 즉 그래서 수업 운영은 교사는 관리 계획, 학습 규칙, 구체적인 절차만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학생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완전히 학생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상호작용과 간접적 이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수업 운영이 진행이 되고, 과제 제시는 누가 하죠? 바로 교사가 하죠. 그래서 교사로부터 독립을 유도하고 학습 내용을 통한 개별 학습 진도를 촉진하게 된다. 그래서 단원을 시작할 때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제를 제시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학생이 새로운 기능이나 지식 영역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소규모 과제를 이제 시작하게 된다. 네. 자, 참여 형태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학생은 교사와 다른 학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연습을 하고요. 자, 학습 과제는 개별적 연습을 위해 설계하거나 소수의 학생이 파트너 또는 소집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설계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상호작용,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교수 상호작용이 제공이 된다. 이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특징, 이 수업 모형에 높은 이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진도 누가 아까 결정한다 했죠? 학생이 진도 결정하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학습 능력에 맞춰서, 학습 속도에 맞춰서 학습 진도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 그 말은 뭐냐? 아무래도 내가 학습에 대한 이 성취도가 느려, 그 학생은 자기가 천천히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그 얘기죠. 과제 전개, 학생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여된 과제를 얼마나 빨리 진행시킬지 결정하게 되고, 과제 진도의 결정은 누가? 학생이 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연습의 이 시작과 종료, 얘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연습의 뭐 시작과 종료, 그리고 연습의 뭐 시도, 그 다음 뭐 횟수, 그 다음 시간, 이러한 방법을 연습에 있어서 이런 거를 바로 뭐 스스로 혼자서 결정하는 거죠. 네. 즉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하진 않지만 교사가 제공하잖아요. 그 안에 이제 계열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것을 학생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을 뭐냐? 바로 개별화 지도 모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주제 뭐라고요? 수업 진도는 학습자가 결정, 즉 이런 거를 학습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제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다음은 협동학습 모형이에요. 협동학습 모형 참 시험에 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즉 우리 현 교육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수업 모형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협동학습 모형, 왠지 그 모형 이 내용에서 딱 그 또 안에 내용이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죠?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시면서 학습을 하시잖아요. 이 이론 내용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협동, 즉 누가 협동을 하겠어요? 바로 학생끼리 협동을 하는 걸 얘기하겠죠. 즉 주제 보시면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함께 배우기, 즉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기. 자, 우리가 그룹을 형성이 돼요. 그럼 각각을 위해서 내가 아는 것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또 이 학생이 아는 것을 이 학생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겠죠. 한번 볼게요. 그 주제는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기입니다. 자, 개요 한번 보시면, 자, 책임감 있는 팀원이 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수업 모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책임감 있는 팀원이란 건 뭐냐? 이제 아래 이따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각각의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럼 과제를 능숙하게 숙달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능숙하게 하기 위한 내가 또 책임감이 생기겠죠. 그럼 다음 그것을 다른 내 동료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공헌하는 것을 얘기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합니다.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이 돼요. 모든 학생이 활발히 상호작용하며 협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배우기 위해서 협동을 한다. 좀 중요한 내용이죠. 즉 협동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우기 위해서 협동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뒷부분 가서 또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각각의 이 특성이 있어요. 협동학습 모형은 바로 팀 보상과 개인의 책무성, 그 다음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먼저 팀 보상은, 자 교사가 제시한 기준에 도달한 팀에게 특혜를 제공한다. 즉 공개적인 인정 또는 점수 등의 보상을 제공해요. 즉 우리가 이제 교사가 어떠한 과제를 팀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팀은 우선은 학습을 하겠죠. 그럼 1차적인 1차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 이거에 대한 교사가 다시 또 이제 피드백을 제공해요. 더 나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그 다음 2차를 진행을 해요. 그럼 1차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얼마큼 높은 점수가 나오냐, 이 갭에 따라서 그 팀한테 보상이 제공이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교수 전략에서 사용되는 이 학생 팀 성취배분 있죠, 이 아래. 거기에 대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협동학습 모형의 첫 번째 특징은 팀 보상. 자 두 번째는 개인의 책무성, 즉 개인의 책임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팀원의 수행이 팀 점수 또는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팀의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그 얘기는 뭐냐, 팀에 있으면 여기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각 A, B라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달라요. 즉 내가 숙지해야 되는 뭐 과제, 뭐 여기서는 이렇게 A라는 과제가 있고요. 여기는 B라는 과제가 있고, 이 C 학생한테는 뭐 C라는 과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각각의 이 학생이, A라는 학생은 이 A라는 과제를 숙달해야 되고, B는 이 B를 숙달해야 되고, C는 얘를 숙달해야 돼. 그만큼 개인한테 이걸 숙달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숙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이 B라는 학생, 이 C 과제를 B라는 학생, A라는 학생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위에, 배우기 위해서 이제 협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즉 거기에 따른 개인의 책무성이 따른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다음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즉,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룹 안에 이게 ABC라는 그룹이 있고 과제가 전달되잖아요. 즉 이 각각의 과제가 제시된다 해도 A, B, C라는 학생 모두 한 명 한 명이 그 학습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A라는 학생은 상중하 중에 상이야. 예를 들면 B라는 학생 중이고 C는 하야. 근데 교사가 과제를 제시했어. 그만큼 A라는 학생은 학습 성취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겠죠. C는 반면에 낮아지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C라는 학생도 A라는 학생만큼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소집단을 구성을 해서 전체 팀의 운동수행 능력이 평등하게 되도록 구성해서 거기서 팀원 그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즉 여기서 ABC, A라는 학생은 상이에요. B는 중, C는 하. 그럼 다른 팀에도 ABC라고 구성돼서 여기서도 상중하 나눠지겠죠. 그럼 이 하하라는 학생끼리 모여서 다른 또 팀 구성을 제공해 줘요. 그럼 이때는 다 C라는 학생들끼리만 모이겠죠. 여러 팀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또 균등한 이 평등한 학습 성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예, 서로 얘네 셋끼리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은 C끼리, 상은 상끼리, 중은 중끼리, 하는 하끼리. 예,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냐, 이게 이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 기회가 제공이 된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협동학습 모형의 특성이다. 세 가지 특성. 자, 그럼 이때 협동학습 모형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이 있어요.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바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여기 옆은 지우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위에서 말한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아래에서 사용한 교수 전략에서의 내용과 똑같아요. 자, 학생 팀 성취 배분이에요. 그래서 뭐냐, 1차 때 과제 전달되잖아요, 팀에. 그다음 거기에서 전달된 과제 1차를 또 평가해요. 예를 들면 70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교사가 이제 개입을 해서, 자,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저 교사 학생이 얘기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다시 또 그 이 동일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막 하겠죠. 그래서 교사는 팀별로 학습하게 하고 연습 시간을 제공하는데, 이때 과제를 명료하고 팀에게 필요한 뭐 제안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 평가를 하고, 그다음 이 팀 점수는 모든 팀원의 점수를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70점이라는 거는 만약 여기 A, B, C라는 학생이 있다. 그럼 이 모든 팀원 점수를 합쳐서 나온 거예요. 평균 점수가.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점수가 다 다르겠죠. 뭐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2차 때는 이 1차 때 제공된 과제를, 동일한 과제를 또 연습을 해요. 그럼 A, B, C 학생 뭐 점수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혹은 낮아질 수도 있겠죠. 혹은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 때 1차 때 동일한 과제를 하지만 1차 시험보다 그 시험 점수가 높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때는 팀의 협동을 강조하고 모든 팀의 점수 상승에 중점을 줘요. 그럼 이때 학생들끼리 1차 점수보다 높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학습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은, 꼭 A가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에요. 얘가 이 학생이 이 학생과 이 학생한테 뭐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서로 협동하겠잖아요.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해야 뭐 그런 노하우나 방법이나 점수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이때 서로 이제 배우면서 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때 점수가 예를 들면 뭐 85점이 나왔어. 그럼 1차 때보다 뭐가 15점이라는 점수가 높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그 교사는 그 점수에 높아진 이 성취도에 따라서 또 이 팀 점수를 배분을 하게 된다. 바로 이게 뭐냐, 그래서 학생 팀 성취 배분이다. 그래서 이게 또 교수가 사용할 수 있는 협동학습 모형의 교수 전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1차와 2차의 이 점수 갭에 따라서 성취도에 따라서 점수를 배분해 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기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고 C그룹 해서 A그룹은 뭐 15점이 올라갔어. B그룹은 5점, C그룹은 뭐 10점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런 올라간 점수에 따라서 이 A그룹은 예를 들면 뭐 몇 점을 따로 점수를 뭐 10점을 주고, B그룹은 제일 낮은 그 성취도가 있었으니까 뭐 5점, C그룹은 7점, 이렇게 점수를 배분하는 거, 팀마다. 그게 학생 팀 성취 배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팀 게임 토너먼트예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좀 옆에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팀 게임 토너먼트는 학생은 팀별로 나누고 할당된 과제를 1차 연습하며 모든 팀의 팀원은 1차 연습이 끝나면 팀별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1차 팀 시험 봐요. 그럼 거기서 1등, 2등, 3등 이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 팀이 만약에 4명, 5명 그럴 때 있으면 또 1등부터 뭐 5명까지 나오겠죠. 점수 등급이. 그러면 이게 A팀이고 B팀도 있고 C팀도 있으면 각각 여기서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나오겠죠. 그러면 이 다른 팀에서 같은 등수, A팀에서 1등, B팀에서 1등, C팀에서 1등, 이 팀끼리 어떻게 해요? 이 1등끼리 점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즉 내가 이 A그룹 이 안에서 학생들끼리 팀의 점수가 비교가 아닌 각 그룹에서 1등끼리 점수를 비교해. 이 A그룹에서 1등이라 할지라도 B그룹에서 1등하고 점수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고 이게 1차예요. 1차 때 이렇게 연습하고,
2차 때 똑같이 과제를 연습을 하고 나서 1차 때 똑같이 1등은 1등끼리, 2등은 2등끼리, 3등은 3등끼리 점수를 비교를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게임이 끝나고 난 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승리하게 되는 거. 이게 팀 게임 토너먼트다. 이게 제가 말한 부분이 바로 이 위에서 말한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운동 수행이 같은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즉 학습의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방법이 팀 게임 토너먼트고요. 팀 보조 수업은 교사는 학생에게 수행 기준과 학습 과제 제시의 목록을 제공을 하는데, 이때 이 목록에 학생이 학습해야 될 기술과 지식 영역이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상중하중에 하에서 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 팀은 개별 또는 다른 팀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과제를 연습하고 학생의 수행 기준에 따라 과제를 완수하면 다른 팀원이 과제 수행 여부를 체크하고 학생은 다음 과제를 이동하게 됩니다. 즉 팀 보조라는 거는 여기 위에 아까 A팀, B팀, C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A팀이 과제가 끝났어. 근데 B팀이 못 끝났어. 그럼 A팀이 와서 B팀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거기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완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 과제 수행 여부를 체크하고 그 다음 완료됐다. 그럼 학생은 다음 과제를 이동하게 되는 거. 그래서 팀 성적은 매주 각 팀이 수행한 과제 수를 점수로 환산 또는 개인별로 시험을 본 후에 개인 점수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게 팀 보조 수업이고요. 그 다음 직소. 그래서 보통 시험에 보시면 이 학생 팀 성취 배분과 이 직소에 대해서 묻는 시험이 종종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 팀 게임 토너먼트, 팀 보조 수업은 그냥 보기로만 나왔었다. 그래서 각각이 이 교수 전략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실히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직소. 직소는 1, 2, 1, 직소 1, 직소 2, 직소 3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직소 1만 이해하시면 2, 3은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자, 직소 1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 A그룹, B그룹, C그룹 있어요. A그룹에 이제 학생 1번, 2번, 3번, 그 다음 B그룹에 1번, 2번, 3번, C그룹에 1번, 2번, 3번이 있죠. 그럼 이 각각의 1번은 동일한 과제를 갖고 있어. 예를 들면 배구의 그 언더토스, 그 다음 2번은 배구의 그 언더 서브.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과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이 1번, 2번, 3번은. 하지만 각각의 A, B, C의 이 1번이라는 학생들은 동일한 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A는 체스 패스, 2번은 오버헤드 패스, 3번은 게임 방법의 규칙 등을 이제 학습하게 된다.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1번이란 그룹, 1번이란 학생은 다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다 1번은 동일한 과제를 갖고 있잖아요. 이 체스트 패스. 그럼 이 체스트 패스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잘 학습을 하고 잘 내가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그 2번도 2번 학생들이 모이고 3번도 3번 학생끼리 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들만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이 과제에 대해서. 그 다음 서로 상의가 끝났다. 서로. 그럼 다시 자신의 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배운 내용을 바로 이 2번하고 3번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2번하고 3번은 1번의 이 체스 패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겠죠. 왜? 여기 이 동일한 과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상의를 해서 그거를 더 나은 학습 방법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배웠기 때문에, 협동했기 때문에. 그럼 2번에 대해서 또 돌아가서 1번, 3번 학생들 가르치고 3번도 돌아와서 1번하고 2번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이 A 그룹의 학생들은 이 체스트 패스와 오버헤드 패스, 그 다음 이 게임 방법 및 규칙 등을 모두 서로 협동을 해서 학습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협동학습 모형의 핵심이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교사가 수업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 중에 하나다. 즉, 어떤 전략? 직소다. 그래서 이게 직소1에 대한 설명이다. 직소2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앞서서 말한 이 학생 팀 성취 배분의 방식을 결합한 거예요. 즉 이거를 1차 시행하고 그 다음 2차 시행해서 얼만큼 이 팀의 그 점수가 높아졌냐에 따라서 팀 점수를 보상하게 되는 게 이제 직소이고, 즉 수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단원 전체나 전체의 퀴즈나 경기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학생한테 보상을 제공하는 거. 우리 학생 팀 성취 배분은 아까 팀 성취 결과에 대해서 그 점수를 보상을 했잖아요. 그게 포함된 게 직소 2예요. 직소 1에서. 네. 그럼 직소 3은 뭐냐? 직소 1 학습 내용을 따로 제공하고 직소 2 모든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전달한 대신 전문가들이 특정 영역을 집중해서 정리하거나 연구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바로 직소 3이에요. 네. 그래서 직소 2의 퀴즈 평가를 대비해서 학습 정리 시간을 따로 부여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직소 위에서 뭐가 추가됐어? 바로 학생 팀 성취 배분이 추가됐잖아요. 그때 뭐예요? 1차, 2차 평가하기 위해서 서로 정리하는 시간이 제공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직소 3은 바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생 T 성취 배분에서는 1차 하고 나서 시간을 갖고 2차 바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직소 3에서는 바로 평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배운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부여하는 시간을 줘요. 그만큼 이 학생 T 성취 배분에서 했던 그 시간보다 더 많은 높은 시간을, 개인 시간을 주는 거죠. 더 정리하고 좀 더 연습하는 시간을. 자, 그 후 다시 소집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학생팀 성취 배분에 맞춰서 형성된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게 바로 직소 3이다. 즉 직소 2와 직소 3의 가장 큰 차이는 직소 2는 바로 평가를 합니다. 1차 끝나고 2차를 바로 평가하지만 직소 3은 그 텀의 그 간격을 더 길게 주는 거죠. 따로 정리할 시간을 부여하는 거죠. 그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소 1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2, 3은 그냥 이 학생팀 성취 배분의 방식이 추가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 전략 학생팀 성취 배분, 이 뭐 학교 협동 학습 모형의 이 교수 전략 여러분이 꼭 필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학습 영역 우선순위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과제가 인지적 학습에 초점이 될 경우는 바로 이 정의적 인지적 학습이 1순위예요. 그래서 2순위는 심동적이고요. 이제 그 다음 주어진 과제가 심동적 학습에 초점이 될 경우는 1순위가 정의적, 심동적이에요. 자, 이 정의적 영역은 가장 우선순위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정의적 영역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게 협동이잖아요. 협동 학습 모형이잖아요. 협동. 자, 협동은 바로 뭐예요? 우리 교우, 학생들 사이에 뭐예요? 관계잖아요. 교류. 그러면서 우리가 뭘 형성해요? 사회적 관계, 그다음 사회적 교류, 사회적 감정을 다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중요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의적 영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정의적 영역.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학습 모의의 가장 1차적인 1순위는 정의적이에요. 거기서 내가 주어진 과제가 인지적이냐, 예? 혹은 심동적이냐에 따라서 이게 1순위가 달라진다. 그다음 2순위는 무조건 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예. 우리 앞서 직접과 간접은 뭐였어요? 심동적 영역이 우선이었죠. 그쵸? 그 다음 협동은 어떻게? 반면에 이제 정의적 영역이 우선이 된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학습의 주도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선정 교사가 중심이 되죠. 네. 자, 이 표를 보면서 한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운영 교사가 직접적으로 되지만 과제가 넘어감에 따라 이제 학생이 서로 협동하면서 주도되겠죠. 여긴 교사, 여긴 학생. 네. 그래서 수업 운영에 있어서 팀 과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교사 중심이 운영이 되고, 팀 과제가 시작되면 그때는 이 집단 내 학생들에게 과제가 전달됐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이렇게 운영이 되겠죠. 그다음 과제 제시. 자, 교사의 과제 제시 없이 과제 완수를 하기 위해 지켜야 될 기본 규칙만 설명합니다. 즉, 교사가 과제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히 교사가 과제 제시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이 내용에 대한 옆에를 보시면, 자, 협동학습모에서 교사의 과제 제시 없이라는 의미는 과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과제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교사는 과제에 대한 단계를 설정해 주거나 과제 완수를 위해 각 팀이 지켜야 될 기본 규칙은 설명해 줘요. 그럼 그 기본 규칙을 전달받았죠? 그럼 그때 이제 과제를 학생이 운영을 한다. 자, 그 다음 참여 형태, 학생 주도형 참여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 이 학생의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 상호작용으로 이때 교사가 개입을 해서 운영된다. 언제 교사가 개입이 운영이 돼요? 자, 우리 1차 과제 끝나고 2차 과제 진행할 때 교사가 어떻게 해서 막 그런 좀 설명을 해주겠죠. 좀 더. 그때 바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 자, 그래서 팀원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은 학생 중심이 되지만 교사가 학생한테 질문할 때는 이때 상호작용이 발달된다. 진도, 팀 선정 및 학생 과제 선정은 교사 중심이지만 학습 진도는 학생이 조절하고요. 그 다음 과제 전개, 새로운 과제는 교사가 결정 제시되죠. 그때 팀 과제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단계와 각 단계를 언제 마칠지 결정은 누가 한다? 바로 이제 학생이 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협동학습 모형에 대한 수업 주도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읽어보시면 쉽게 설명이 되고, 여러분이 이 위에서 이 교수 전략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이 교수학습에 대한 수업에 대한 주도성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잠깐 제가 이제 집단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빼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집단 연구는 그냥 팀끼리 서로 팀이 학습 과제에서 협동하고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데 사용하는 교수 전략을 집단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각 팀한테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럼 기간 안에 학생은 수업 시간 및 그 외의 시간을 수행을 해서 이용을 해서 과제를 수행을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어떠한 일정 기간 이후에 그거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는 전략이 바로 집단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단 연구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고, 자,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은 스포츠 교육 모형입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도 학교 상황에서 학생에게 실질적이고 교육적으로 풍부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교사가 많이 사용하는 교육 모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제 유능하고, 네, 이거 키워드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성장을 시키는 게 이 바로 스포츠 교육 모형의 주제다. 이게 뭐냐? 바로 목적으로 바로 보시면 이 교육 모형은, 자, 유능한 스포츠인은 뭐예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그리고 게임의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또 이해를 하고요. 그것을 또 실행할 수 있고, 그다음 경기 지식이 풍부한 스포츠 참여자를 유능한 스포츠인이라 하고, 박식한 스포츠인은 스포츠의 규칙, 의례, 전통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 수 있고, 프로나 아마추어 스포츠를 막론하고 바람직한 수행과 그렇지 못한 수행을 구별하고, 그 스포츠 팬이든 그다음 관람자이든 간에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스포츠 참여자를 박식한 스포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박식한 스포츠는 스포츠의 규칙, 의례, 정통을 잘 아는 것,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스포츠, 즉 참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열정적인 스포츠인은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보존하고 그 다음 증진할 수 있도록 행동, 즉 이 스포츠 집단의 일원으로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스포츠인을 열정적인 스포츠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보존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스포츠인. 그래서 이 스포츠 교육 모형은 이렇게 유능하고 박식하고 열정적인 스포츠인, 궁극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유능하고 박식하고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교육 모형이다, 가르치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개요를 보시면 스포츠 리그 조직에서 파생된다. 자, 스포츠 교육 모형은 궁극적으로 뭘 통해서 학습하게 돼요? 바로 리그가 핵심이에요. 리그. 그러니까 리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위에 말한, 자, 유능하고
그 다음 박식하고 열정, 그러니까 유박열, 이렇게 유박열인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움을 뭘 통해서, 리그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리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건 이제 뒷부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통해, 즉 이 리그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제공이 되고요. 모든 학생은 선수이며, 즉 리그를 참여를 어떻게? 선수로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 리그에 거기에 뭐 관리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코치, 혹은 감독, 혹은 거기서 이제 운영자 등등 이렇게 역할이 다 부여져요. 왜? 우리가 리그를 진행한다 하면 실제로 그 안에 뛰는 선수가 있겠지만, 그 팀에는 그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기록을 적는 기록자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학생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습득하게 됩니다. 역할의 임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즉 그게 바로 리그를 통해서 운영되는 거죠. 학생은 스포츠 리그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 경험을 통해서 스포츠 속에 내재된 다양한 관점과 가치, 내가 관리자의 관점일 때, 코치의 관점일 때, 감독, 운영자의 관리, 기록자의 역할일 때 각각 가지고 있는 또 뭐냐, 이 학습의 학습 영역 가치가 또 달라져요. 예, 그러겠죠. 아무래도 내가 코치 감독일 때는 이런 인지적 영역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 전략이나 전술, 스포츠의 규칙. 예. 반면에 내가 선수일 때는, 선수의 역할일 때는 심동적 영역, 바로 이 신체적 능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신체적 가치가 또 학습력의 1순위가 되겠죠. 그만큼 이 스포츠 리그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스포츠 교육 모형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포츠 교육 모형에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즌. 자, 이 스포츠 교육 모형은 어떻게, 자, 시즌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 정통적인 수업 내용은 우리의 이 정규 교과 뭐 한두 시간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되는 그런 전통적인 내용 단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스포츠 교육 모형은 시즌을 사용해요. 시즌이라는 거는 바로 연습 기간이 있고, 시즌 전, 그 다음 정규, 그 다음 최종 포함하는 이 장시간에, 즉 롱텀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자, 팀 소속은 뭐예요? 학생은 모든 팀 안에 소속으로, 그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를 팀 소속이라고 하고요. 다음 공식 경기. 예, 공식 경기는, 자,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 게임 규칙 수정, 뭐 공식 경기에 대한 장 단기 의사결정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시즌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요. 경기 일정 동안 팀과 선수는 지속적으로 경기 연습을 하고 준비합니다. 학생은 경기의 공정성과 더 나은 경기 참여를 위해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예, 이게 공식 경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결승전 행사. 자, 이 리그, 즉 이 시즌은 바로 이 토너먼트, 팀 경쟁 혹은 개인 경쟁 등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은 단지 이런 그 리그를 참여하는 관람자가 아니라, 각각 그 팀 안에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결승전 행사, 즉 결승전 행사답게 이 리그 시즌이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록 보존. 각각 우리 리그가 진행이 되면 기록이 다 남잖아요. 경기에 대한. 그거를 이제 계속 보존을 해가지고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상대 팀의 그 분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고요. 자, 축제화는 뭐예요? 이 리그는 이 축제 형식으로 재밌게 이벤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학생이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스포츠 교육 모형의 6가지 요소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 앞서 제가 그 팀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 영역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내가 이 조직의 의사결정자야. 그럴 때는 1순위가 인지적이에요. 2순위 정의적이고요. 조직의 의사결정자는 심동적 영역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고 있죠. 그다음 선수일 때는 심동적, 즉 신체적 능력이 가장 우선시되니까 심동적이 1순위가 되고, 그다음 인지적, 정의적, 그다음 코치에서는 인지적 영역, 그다음 임무 역할, 거기서 심판, 기록자, 트레이너일 경우도 이제 인지적 영역이 우선시 되고요. 자, 팀원으로서는 뭐예요? 팀원으로서는 좋은 관계, 그러니까 교류가 필요하잖아요. 사회적 관계. 그래서 이 정의적 영역이 우선시 되고, 그다음 선수일 때는 당연히 심동적, 그다음 코치로서는 인지적 영역이 우선이 된다. 그래서 이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각각의 이 역할에 따라서 이 학습하게 되는 학습 영역 우선순위,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암기하시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정말 이 팀원의 일원으로서, 네, 내가 만약에 이 팀의 선수야. 그럴 때는 어떤 학습력이 우선시하겠지? 당연히 내 선수일 때는 심동적이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그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야. 그럴 때는 당연히 어떠한 그 지식과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지적 영역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내가 팀원의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어떠한 가치가 우선시 돼야 되는지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따로 별도로 암기를 안 하셔도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학습력의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되지,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암기하시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도성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선정 누가 하죠? 자, 교산 스포츠 교육 시즌 중 2가지 스포츠 종목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 교사가 종목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 직접적 선택이 또 있고, 그 다음 학생에게 선택 범위를 제공하고 학생 시즌의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는 간접적 선택이 있다. 그래서 직간접 선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가운데서 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내용 선정은. 자, 수업 운영 누가 하죠? 바로 이제 교사는 스포츠 시즌의 전반적 구조를 제시하는 초기 수업 운영을 결정하지만, 수업 운영은 뭐냐? 그러니까 교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학생이 직접적으로 오로지 다 학생이 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아까 말한 수업 운영이나 그런 거는 이제 제시를 하지만, 이거를 직접 이제 수업 운영을 하는 건 또 학생이 또 운영하기 때문에, 교사가 전달하면 그 부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 수업 운영이 진행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이 수립되잖아요. 그럼 학생에게 전달되고 학생은 거의 모든 통제를 스스로 하게 돼요. 네. 자, 과제 제시. 과제 제시는 자, 시즌 전과 시즌 중 팀의 연습의 맥락 속에서 이제 초래가 되는데, 이 학생에 의해 동료 교수와 협동학습의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요. 네. 그래서 각 임무에 대해서 미니 워크숍 형식으로 교사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된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과제 제시가 된다. 자, 참여 형태는 학생이 전적으로 맞춰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의 역할도 있고 비선수의 역할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팀원으로서의 활동이 달라지겠죠. 또 거기에 맡아서 각 임무에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절차를 학습하게 되는 차이도 달라질 수 있고요. 참여 형태가. 자, 교수적 상호작용은 자, 직접적으로 발생되고 간접적으로 되는데, 직접은 언제? 교사가 위에서 수업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전달할 때, 그때 이제 상호작용이 발생된다 하죠. 그 다음 간접적으로 발생될 때는 언제? 뭐냐? 학생이 동료 또는 협동학습 활동에서 팀으로 일할 때 학생 사이에서 이제 상호작용이, 학생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수는 선수로서의 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교사는 교사로서, 아니, 그 팀원으로서, 또 다음 코치는 코치로서 각각 임무에 부여받고 그 역할을 할 때 바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또 안에서 서로 임무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임무 역할을 할 때. 자, 학습 진도 학생이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과제 전개도 학생이 맡아서 한다. 그래서 팀은 이제 시즌을 준비하고 게임 사이의 과제 순서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각 팀의 내용 목록은 팀에 속한 선수의 특정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스포츠 교육 모형의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이다. 즉, 이 스포츠 교육 모형은 주제, 자, 유능하고 세 가지, 유능하고 박식하고 유박 뭐였어요? 유박열이었죠. 유능하고 박식하고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리그로부터 이제 파생된 교육 모형이다. 뭐가? 바로 스포츠 교육 모형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직접 교수 모형과 개별적 교수 모형, 그리고 협동학습 모형, 그리고 스포츠 교육 모형, 네 가지 교육 모형에 대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했고요. 본 테마는, 파트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이제 두 가지 영상으로, 핵심 이론 영상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 핵심 테마 더 뒷부분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